자, 집중.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갓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죠. 이거 지금 평이 굉장히 좋아요. 로튼 토마토 지수 완성도 흥행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영화 개봉한 직후에 찍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봤고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원작 소설과 영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부분이 각색됐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원작 소설을 먼저 봤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 하나 참고할 거, 아시는 분도 많을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이 앤디 위어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마션, 맷 데이먼이 나왔던 그 영화 마션, 그 똑같은 분이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 마션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 영화도 대체적으로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소설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다른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소설의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영화의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들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보고 와서 이 영상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일단 제가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고 나서 느꼈던 첫인상을 좀 말하고 싶어요. 느낌은 딱 그거였어요. 재밌다. 이걸 해내네. 왜냐면 소설을 읽을 때 이게 영화가 된다는 걸 알고 읽었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재밌는데 이거 영화로 어떻게 만들지? 주인공이 혼자 나오고 외계인이 등장한다고 하면 겨우 2명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거 영화 끌고 갈 수 있을까? 라이언 고슬링이면 끌고 갈 수 있었다. 증명됐죠? 로키 잘 표현 못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잘 표현됐죠. 귀엽죠. Hi, Grace.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영상을 만드는 주 이유, 각색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을 받았었던 인터스텔라,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작품이죠. 그리고 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완전히 고요하게 극소수의 인원만 등장하는 그래비티, 이 두 영화의 어떤 퓨전 결과물 같은 느낌? 근데 거기서 좀 더 그래비티에 가까운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각색이 있었어야 됐는데, 영화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각색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와, 이거 영화 장면으로 나오면 대박이겠다, 이거 무조건 나오겠는데? 라고 상상했던 장면이나 대사들, 혹은 영화를 보면서 아, 이제 그 대사 나오겠구나, 그거 칠라 그러는구나 라고 예상했던 순간들, 요게 예상이 빗나간 게 꽤 많았어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소설에 있던 어떤 핵심 사건들, 그 이야기나 사건 맥락 자체를 없이 가진 않거든요.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잘 갖고 가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디테일한 장면들과 대사 자체는 소설 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꽤 많이 취했더라고요. 원작의 완벽한 재현 자체를 킬포인트로 잡지 않았다. 그게 좀 각색 방향인 것 같았어요. 그런 방향성을 머리에 놓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눈여겨봤었던 각색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야기가 축소됨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대거 편집됐습니다. 영화에서 뭐 그레이스랑 로키가 소통하는 여러 순간들 그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그게 메인이지만, 소설을 보면은 그레이스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전 지구가 단합하는 거니까. 그냥 과학자 수준이 아니라 나름 각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들, 제알 숨겨져 있는 인재였는데 이 미션을 성공시킬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천재들, 이런 분들과 좀 소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떤 영역에 발을 담그고 있느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성격의 인물이냐, 요거에 따라서 각자가 재미난 캐릭터를 좀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굉장히 귀한 기여를 하고요. 근데 역시 영화로 오면서 시간을 줄여야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영화 시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영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캐릭터들 삭제가 되거나 그레이스에게 좀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당연한 각색 포인트기는 해요. 그럼에도 제가 소설을 보면서 좀 좋아했던 캐릭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 아쉽다까진 아닌데 조금 이거 살렸으면 어땠을까, 기억의 회복 부분이 많이 축약되었다. 기본 세팅은 비슷하지만 소설을 보면은 그런 게 좀 명시가 돼 있어요. 몇 년 동안 비행하면서 이들이 겪어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다들 잠든 상태로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잠들었다 깨어나면은 기억의 대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될 것이다. 명시가 된 다음에 이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반부뿐만이 아니라 소설 내내. 그래서 이 소설 자체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레이스가 우주에 있으면서 플래시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레이스가 우주에서 맞닥뜨리는 멘붕 상황들,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우주에 있지? 그걸 떠나서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런 과학적 지식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지?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내가 지금 우주에 있다는 걸 받아들여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 끝에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자원한 게 아니었어? 를 깨닫는 과정. 이 모든 게 현 시점 그레이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매번. 그리고 그걸 읽는 독자들도 매번 그 충격을 함께 느끼게 되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좀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레이스가 자기 기억 좀 회복시키려고 되게 집중하는 순간이 영화에 잠깐 나와요. 그게 한 번에 뭐 하는 건지 파악 못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영화 보면서 잠깐 했었어요. 100% 모두 다 파악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그냥 노파심이었나 봐요. 근데 소설에는 그 부분도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집중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레이스의 모습들, 이런 게 막 나와요. 요 부분에 대한 묘사가 영화에서 굉장히 덜어지고 가벼워졌다. 그가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그의 플래시백을 함께 지켜봐가는 느낌 정도로 바뀌었다. 그게 또 큰 각색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조금 더 살려서 라이언 고슬링이 좀 매번 충격에 빠지는 그런 것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욕심이. 근데 그러면 영화가 3시간을 넘어갔겠죠? 번복하겠습니다. 줄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각색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주선의 설정이었어요. 그레이스가 처음에 우주선을 탐색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모든 공간이 소설에 다 등장하거든요. 한 군데 빼고. LED 스크린으로 뒤덮인 멘탈 케어 방이 있죠. 4DX가 아니지, 스크린 X? 360도니까 스크린 XXX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관? 그게 소설에는 아예 없는 방이에요. 아마 제 뇌피셜로는 그 공간에서는 비주얼로 공간을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설정상 추가된 게 아닐까. 그리고 거기서 그레이스가 머릿속으로 다시 되뇌이고 싶은 지구의 모습들, 또 로키와 상호작용하는 거, 다양한 그림들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결정된 것 같다는 뇌피셜을 돌려봐요. 그레이스 우주선 좀 그렇고요. 로키가 타고 왔던 우주선, 요것도 외형에서부터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소설에서는 로키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꽤나 납작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 로키가 살고 있는 곳, 로키의 우주선 안에는 지구 중력의 29배 중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29G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오는 변수가 굉장히 큰데, 영화에서는 이 중력에서 오는 차이 자체를 삭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소설을 보면은 로키는 그레이스 쪽으로 넘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레이스는 자기 몸을 보호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로키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레이스는 로키의 우주선을 탐험하고 싶다, 소원이 있다면 저기 구경시켜달라고 하고 싶다 라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그걸 하지 못해요. 몸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영화에서는 후반부에 그레이스가 로키 우주선을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탐험도 하잖아요. 비주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영화적 표현과 재미를 위해서 이런 설정 삭제를 감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소설을 보면서 그래도 로키 우주선 나도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을 분들에게 좋은 팬서비스가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로키와의 시간들이 소설과 영화에서 바뀐 거. 진짜 큰 것 중에 하나. 이건 역시 소설과 영화라는 표현 차이, 여기서 오는 각색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그레이스가 컴퓨터를 갖고 와서 똑똑하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로키가 하는 말을 번역되게 만들잖아요. 나중에는 아예 로키에게 음성까지 선택하게 해갖고 실시간 번역되는 걸 우리가 계속 듣게 되죠. 근데 소설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소통을 해요. 새로운 언어를 발견할 때마다 노트북에 계속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확장시키는 것까지도 맞아요. 근데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순간부터 그레이스는 컴퓨터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도 로키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로키가 그냥 하는 그 멜로디적 언어, 자기가 그걸 구사할 수는 없어도 로키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 이제는 알아듣게 돼요. 로키 역시 그레이스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그대로 알아듣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걸 통해서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만큼 가까워졌다, 그만큼 소통을 많이 했다 라는 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소설에서는 몇 번 강조가 돼요. 이제 나는 그의 도움을 컴퓨터 도움 없이도 꽤 알아들을 수 있다. 이제 나는 그의 말을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로키가 하는 말을 계속 멜로디로 하고 자막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표현에도 한계가 있고, 그만큼 멜로디를 많이 상상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시에 해외로 얘기가 나왔을 때 자막 표현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육성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멜로디를 계속 들려주는데 우리가 그건 자막으로 계속 알아들어야 되고, 체험적으로 좋은 경험일 수 있으나 영화의 재미적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반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음성을 통해서 로키가 말을 하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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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ty. 저는 뭐 로키의 말을 더 듣고 싶은 그것도 있었고, 서로가 진짜 통해지는 그 포인트를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각색 자체는 영화적으로 똑똑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뭔지 알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왜 굳이?
했던 건 하나 있어요. 중간에 왜 음식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레이스가 뭐 먹고 있는데 로키가 그걸 보고서 막 보기 싫어, 역겨워, 안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로키가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자 그레이스가 더 역겨워하죠. 이게 개그 포인트, 분위기 환기시켜주는 좋은 포인트로 각색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 소설에서는 로키가 밥을 섭취하는 그 모양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레이스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과학자적 호기심 정도. 로키는 저렇게 음식을 섭취하는구나, 저 종족은 이거고, 그냥 로키가 혼자 그걸 보여주기 싫어해요. 음식 섭취하는 걸 남에게 보여주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그쪽 종족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로키 혼자 부끄러워하고 그레이스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관찰한다, 이런 느낌인데 영화에서는 굳이 이걸 바꿔서 역겹다 라는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굳이 우리 착한 로키한테 그런 거를 해야 됐나? 그게 정말 개그만을 위한 거였다면 요거는 그냥 살리고 다른 데서 개그를 한번 더 하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각색 포인트 중에 하나, 영화에도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죠. 정신을 잃은 그레이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 편으로 넘어온,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레이스를 살리는 로키. 영화를 보면 그렇게 그레이스를 살려주고 로키가 자기 혼자 자기 공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레이스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이 정리돼 있었죠. 로키는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마 영화 그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을 때 로키 측면에서 그 정도 큰 활약을 하고 어느 정도 리타이어를 해 있어야 남은 시간 그레이스가 혼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역할 배분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소설에서는 정신을 잃어가는 그레이스를 로키가 와서 구해줍니다. 그러자마자 로키가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그 로키를 들고 고생하면서 방을 옮겨와서 문으로 얘를 집어넣어 주는데, 여기에서도 이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해요. 그레이스가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걸어가면서 구해주는, 그러니까 쌍방 구조였던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로키가 한 방 목숨 살려줬다, 그렇게 도움받은 그레이스는 혼자 연구를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으로 확실하게 배분을 한 것 같다. 그래야 그레이스가 좀 더 활약을 하니까요. 왜 로키가 활동 불능된 동안 그레이스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타우메바, 그 해답, 이거 그레이스가 진화시키잖아요. 지구 환경에서 쓸 수 있게. 근데 소설에서는 이 모든 걸 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화시키는 것도 같이 하고요. 영화에서도 표현이 되긴 했지만 소설에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지구에서 온 과학자, 외계 행성에서 온 엔지니어, 둘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로의 행성을 살린다. 이게 조금 더 생생하게 풍성하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레이스가 머리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던지고 증명해내면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은 로키가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확실한 협업이 나오죠. 그런 면에서 이 구조에서부터 시작되는 서로의 비중 차이, 그레이스에게 상당히 많은 활약을 몰아주는 어떤 모습들, 영화에서 강하게 포착됐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굵직굵직하게 기억나는 로키와 그레이스 간의 이야기들이고요. 그 외에 사건 혹은 인물적으로도 크게 기억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영화로 오면서 바뀐 것들. 그리고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옷이 바뀌었죠? 놀랍게도 영화 보고 나서 찍은 영상에 제가 헷갈려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여기저기 섞어 말했어. 자막으로 이렇게 오기 표시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 추가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옷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 더 신경 쓰이시겠죠? 신경 쓰세요. 제가 헷갈렸던 거 큰 거가 그거였어요. 아까 왜 그 얘기했잖아요. 가는 동안에 기억이 조금 날아갈 수 있다, 회복될 것이다. 거기에 숨겨져 있던 굉장히 중요한 세팅, 그레이스가 우주에 갈 수밖에 없었던 세팅 값이 있어요. 그게 영화에는 아예 빠졌어요. 저는 영화 보고 와서 그게 영화에 들어갔다고 혼자 헷갈려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설정은 무엇이냐? 몇 년 동안 수면 상태로 우주 비행을 하는 기술이 개발돼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어나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 이거는 깨어났을 때 얘기고, 상당수는 그 강제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도 못한다. 실험을 해봤더니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잠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재능을 타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으로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DNA 테스트 통과 못하면 애초에 이 비행선에 오를 수가 없어요. 소설에서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DNA 테스트가 들어가죠. 당연히 그레이스도 테스트를 받게 되고요. 놀랍게도 나한테도 그런 DNA가 있었네?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레이스가 그 비행선에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 선택됐던 사람들도 다 그 DNA 테스트 통과한 사람들이고, 그레이스는 그들을 백업하는 역할이었다가 그 사람들이 탈락하니까 영화에서는 주 과학자랑 스페어 과학자가 다 사망했으면 과학자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레이스를 쳐다보는 연출로 그냥 편하게 넘어갔잖아요. 소설에는 여기에 세팅이 하나 더 있었다. 사실 더 어려운 조건을 뚫고 살아남은 게 그레이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 스트라트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레이스 우주로 보내는 그 상관 있잖아요. 영화에서 소설보다 더 인간적이다. 이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스트라트 착하던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아닌데? 무섭잖아. 너무 튀잖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코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스트라트는 목적이 뭐예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정부들로부터 최고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이에요. 현 시점 전 세계 1등. 소설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리고 자기도 이 임무가 부여된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감성을 최대한 빼고 확실하게 임무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레이스가 이렇게 스트라트랑 잠깐 얘기하다가 바로 불려가잖아요. 소설에서는 스트라트가 요구했을 때 그레이스가 거부하거든요. 안 가요. 당신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자 스트라트가 저 있어요 그런 권리 하고서 거의 연행하듯이 그레이스를 데리고 가요. 그레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 합류하는 그림이 또 그려지기도 하고요. 스트라트는 오히려 이런 대화, 자기 권력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걸 즐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요. 그 정도로 파워게임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고 임무를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주도면밀한 사람이다. 영화에도 좀 나왔죠. 그레이스가 우주에 가게 되는 거 안 간다고 했는데 강제로 납치 한 번 더 해갖고 잠들게 해갖고 보내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또 추격돼서 나오는데 소설은 야오라는 캡틴 나오시죠. 야오는 되게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강제로 태웠다는 걸 알면은 이거 거부할 거야. 스트라트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를 잠든 상태로 비행선에 태운다. 그러고 야오에게는 본인이 너무 떨려갖고 그냥 잠든 상태로 출발하고 싶대요 라고 말해야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그레이스에게 설명까지 해줘요. 당신을 그렇게 내가 할 거다. 영화에도 비슷한 대사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야오 대장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 안 나오죠. 그 정도로 주도면밀한 사람이고요. 이걸 보고 그다지 주도면밀하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트라트가 어느 정도냐. 영화에도 그레이스와 스트라트가 교감을 서로 하잖아요. 소설을 보면 아예 그런 대사가 나와요. 다른 캐릭터가 묻거든요. 그레이스 너 혹시 스트라트랑 사귀냐? 뭔 소리야 내가 스트라트랑 왜 사겨? 둘이 맨날 같이 다니고 스트라트가 아는 정보 제일 먼저 공유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당신이 사실상 이 시설의 지금 2인자잖아요. 이런 인식까지 생겨요. 근데 나중에 완강하게 거부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훈련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 스트라트가 그래요. 내가 왜 당신을 모든 회의에 들어오게 만들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암시하는 거죠. 난 너를 비밀리에 훈련시키고 있었다. 만약에 대비해서. 왜냐? 그레이스가 이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스트라트가 알아요. 그 테스트 결과를 받아요. 그때부터 스트라트는 알게 모르게 3옵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후반부에 알려지는 스트라트의 또 다른 무서운 본성 중에 하나죠. 주도면밀하다니까요. 들어보니까 알겠죠. 그런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스트라트가 영화에서는 감성적인 말도 좀 했다가 심지어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두에게 응원되는 어떤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굉장히 영화에서 착하게 감성적으로 그려졌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고서 스트라트라는 캐릭터 좀 눈에 밟히셨던 분들, 그 사람이 소설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더 무서운 사람인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독특한 캐릭터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인지 궁금해서라도 소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이제 까만 옷 입고 얘기 다 했으니까 다시 원래 옷으로 돌아갑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하나 영화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삭제된 부분이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그레이스가 불려가서 짧은 기간 동안 뭐 연구를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죠. 그리고 나서 그레이스 본인이 뭔가 이 프로젝트에 미련이 좀 남아갖고 프로젝트에 계속 있잖아요. 그게 이 영화를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주제.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장면이 사용된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찌질하잖아요.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 지구엔 없었어. 왜? 지구를 구하는 미션 난 하고 싶지 않았거든, 목숨 걸고. 근데 우주에서 그런 존재를 만났다. 그 존재를 위해서는 난 목숨 걸 수 있었어. 지구로 안 돌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었어. 굉장히 잘 그려지죠. 근데 말했죠, 이게 각색된 거라고? 소설에서는 요 이후로 프로젝트에 재합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초기 프로젝트 연구를 한 다음에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요. 원래 하던 수업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깨달아요. 나야 이러고 살지만 이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를 줄 순 없다. 문구가 정확하게 쓰이진 않아요. 근데 소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왜 움직였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찌질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고, 그 찌질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 이걸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색이 있었던 것 같다. 조금 더 소설 얘기를 해보자면, 초반에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젝트에 재합류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던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야. 근데 역시 소설의 그 문구로 나열되는 건 아니지만 우주에 나가서 로키를 위해서는 지구로 안 돌아오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소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 거기 숨어 있었던 비겁함, 로키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 영화에서는 찌질한 마음, 그래서 떠나기 싫었던 마음, 하지만 우주에서 만난 로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결론은 로키지만 과정이 굉장히 다르다. 요게 큰 각색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 마이너한 것 중에 하나기는 한데 후반부에 사슬 막 내려갖고 대기 채취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고증하다 갑자기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소설에서는 이게 줄 길이가 10km였거든요. 되게 길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5km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절반으로 줄었죠? 이거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했을까요? 이 끌어올리는 장면도 연출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소설에서는 시작할 때 끝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속도를 늦추는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지 않으면 못 잡을 수도 있고 기계가 혹시 오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걸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 끌어올린다. 물론 뭐 그 전후 과정에서 고생을 하긴 하지만 이 줄과 관련된 설정이 꽤 바뀌었다. 근데 또 역시 생각해보면은 줄을 천천히 올리느냐 빨리 올리느냐를 놓고 비주얼적 다이나믹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앞뒤로 이동해가는 과정, 대기 담긴 통을 무사히 갖고 올 수 있을지 여기에 모험을 집어넣는 게 훨씬 재밌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굉장히 영화를 위해서 똑똑하게 된 각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왜 숫자가 반으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물론 다른 것 디테일하게 하면 더 많이 있지만 제가 굵직굵직하게 영화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화되면서 바뀌었던 포인트들이에요. 이거 말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궁금해요. 영화 마지막에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한 번 더 위기가 닥치잖아요. 연료 공격당하는 사태가 되면서 그래서 그레이스가 로키를 다시 한번 구조하러 가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모험이 시작되는 그 분위기에 놀라신 분은 없었는지, 뭐야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또 있어? 이런 느낌 느끼신 분은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소설로는 굉장히 그게 흥미롭고 재밌게 잘 흘러갔는데, 그리고 소설로는 어차피 페이지가 이만큼 남았다는 걸 알고 보는 거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하고 보는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중간에 시계 확인한 게 아니면 러닝타임 얼마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한 번 더 위기가 크게 꽤나 길게 이어질 때 실제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의 대다수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하기는 해요. 저 옛날 반지의 제왕 3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다, 뭐가 더 있다, 이제 끝이구나, 아니야 또 있어? 영화가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실제로 좀 웅성웅성하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당시 영화관에서. 이 영화는 그게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극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아니더라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설과 영화 둘 다 보신 분들은 어떤 포인트들이 좀 더 눈에 들어왔었는지, 어느 게 좀 더 좋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션보다 전문 용어가 좀 초반에 막 나오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어려운 영화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적응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쉽게 잘 재밌게 흘러가기 때문에 많이들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같은 앤디 위어라는 소설가의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마션과 프로젝트 헤일 메리 두 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원작 소설에서 영화화가 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